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눈밑 떨림이 경험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눈밑 떨림의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휴식을 취해도 한 달 이상 눈밑 떨림이 지속이 된다면 이게 안면 경련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면 경련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두터워지면서 얼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7번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주로 중장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청년층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과로 등 이런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만약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그때그때 풀고 휴식을 잘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또 잠 잘 자고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운동도 하시면서 스트레스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여의보감은 최재훈 원장님, 배효정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눈밑 떨림부터 그리고 안면 경련까지 그 원인은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쌓인 일은 정말 많은데 이걸 푸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제가 좀 자주 듣는 노래들이 있는데요. 오, 네네. 네,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 혼자서 따라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오, 따라서 그러시군요. 부르시는 거면은 어떤 가수인가요, 혹시? 예, 그 포레스텔라라고. 네네네.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잘 부르실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아무도 못 듣는 데서 그런 데서만 합니다. 한 소절 듣고 싶은데. 아, 그죠? 그러니까 예. 네.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 배 원장님께서는 어떤 스트레스 푸는 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선 여유가 날 때는 운동을 하러 나가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운동을 뭐 할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현재의 나의 감정을 한번 객관화해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객관에서 보시면 뭐 일기 같은 거 쓰시는 건가요? 일기를 직접 쓰지는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에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누가 공을 던져서 내가 우연히 맞아서 지금 몸이 아파서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이렇게 조금 구체적이게 상황을 보면 실제로 뭔가 막 억울하고 화가 난 감정에 몰입되기보다는 약간 좀 객관적인 거리를 둘 수 있어서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 상담사도 하시나요?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러게요. 그 방법 저희도 네.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힐링 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다이어리에 써 놓으셨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의보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이 대표적인 위장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위장 질환의 이 한의학적인 해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원장님, 저는 이 위장이라는 게 사실 위와 장을 뜻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위장 질환이라고 할 때 위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위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흔히 여기 이 명치쯤에 있는 위,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장 이렇게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위장 질환 그리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위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이 마지막에 이제
대장까지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이 소화와 관련된 모든 장기들을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위, 그다음에 12지장, 소장, 대장, 그리고 췌장, 간, 담낭 이런 소화에 관련된 모든 장기들을 포함해서 위장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걸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소화, 그다음에 흡수 중에서 소화하는 부분, 위, 그다음에 12지장, 췌장 이쪽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말씀해주신 그 어떤 장기들이 이제 위, 12지장, 췌장, 담낭 이 부분이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도에서부터 음식이 들어가서 이제 음식물이 들어간 통과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장은 첫 번째로 음식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관이 되면서 소화 기능이 진행이 되는 그런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신축성이 가장 큰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단백질을 소화하는 곳으로 이제 pH2 정도의 산성인 염산이 분비돼서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인 이제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지장 같은 경우에는 위랑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소장의 일부인데 위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제 12지장이라는 거는 손가락 12개 정도의 길이라고 해서 12지장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요 부분에 췌장과 담낭에서 나온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돼서 음식물을 주로 소화시키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위장 주변에 위치한 장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몸의 음식물들을 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효과 외에도 그런 기능 외에도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들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다음에 담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간에서 분비된 담즙을 보관을 했다가 내보내주는 그런 장기인데요. 네. 이 바로 담즙이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를 할 때 그 소화를 도와주는 조효소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우리가 소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관여를 하는지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소화 기관이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된다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인지 이 부분은 배 원장님께서 부탁드릴게요. 네. 위장이 안 좋을 때 우선 음식을 섭취를 하면 식후 소화가 되지 않고 더부룩하고 음식이 남아있는 이런 불편함이 계속 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은 빈속에서도 속쓰림이 있거나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가슴 부위도 쓰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울렁거리는 신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위장에 좀 적체되어 있는 음식물이나 신물이 계속 있으면 위쪽으로 올라와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위장 질환이 어지럼증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가끔씩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구토를 하는 경우는 좀 흔한 것 같은데 이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막 각혈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네네. 토가 막 피 이렇게 막, 예. 토를 하는데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정말 큰 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 원장님 어떤 건가요? 이제 방금 얘기하신 이제 위에서 문제 때문에 복통이 있거나 네. 아니면 혹은 피를 토하기도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복통 같은 경우에는 급성적으로 와서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복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질환인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가벼운 질환인 경우보다는 맹장염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네. 장폐색, 그다음에 어. 복막염, 그다음에 위장이 구멍이 난 경우나 아니면 복부 대동맥류라고 이제 혈관계의 문제인데요. 예. 이것들은 전부 다 약간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질환들인 경우가 꽤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장 질환들 같은 경우에 그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복통은 대부분 만성 복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경우에는 이제 변비,
그다음에 위식도 이쪽 부분에 역류 때문에 나타나는 복통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 궤양이 생긴 경우, 그다음에 너무 자극이 강한 음식 때문에 위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나 담낭에서의 장애 혹은 염증성인 장 질환 때문에도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고연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암 때문에 나타나는 복통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또 하나 물어보신 이제 피를 토하는 경우, 네네. 피를 토하게 되면 사실 일단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내 눈에 피가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맞아요. 실제로 피를 토하는 경우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물론 당연히 그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 위장 상태가 다 괜찮아진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은 큰 질환보다는 이제 식도, 그다음에 위,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소장, 첫 부분 이 정도에서 이 상처가 나서 거기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이 부분들은 다 점막 조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은 좀 빠른 편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위험한 이 피를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주로 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식도 정맥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식도 부위에 있는 정맥, 이 정맥이 두꺼워지다가 못해서 이게 이제 상처가 나면서 터지는 건데요. 예.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급을 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런 경우 원래 내가 간 쪽으로 많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토혈을 한다. 이럴 때는 좀 빠르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아니어야겠지만 극심한 보통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피를 토하게 된다면 일단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정밀한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외에 위장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 질환을 앓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네. 이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점막과 그다음에 점액 사이에 기생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많이 진행이 되면 위암까지도 유발을 하게 되는 그런 균인데요. 네네.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꼭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위염도 잘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 헬리코박터 균도 큰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이것과 함께 흡연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제 식사 이 습관이 너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하신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한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위장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는데도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능성 위장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배 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기능성 위장 장애는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화불량의 증상, 더부룩하고 속쓰리고 답답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고 예. 3개월 정도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처치는 없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교정을 해주거나 음주나 흡연 등을 좀 자제시키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의학적으로는 변증을 해서 비위 기능 회복을 돕는 침구 치료나 한약 치료가 도움이 잘 되고요. 네네. 그리고 소화기로 나가는 신경의 시작점이 등 가운데에 있는데 그 등 근육이 많이 굳어 있거나 등이 굽어서 척추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나 치료도 받으시면 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위장 질환의 하나인 기능성 위장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위에 염증이 생기는 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염의 경우에는 암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좀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 원장님. 예, 위염. 다시 말하면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이 질환을 바로 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위에 염증이 생기는 뭐 원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급성, 우선 빠르게 나타난 것, 그다음에 만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벽의 상태에 따라서 발적성, 그다음에 밀환성 위염, 뭐 출혈성 위염, 위축성 위염, 비후성 위염, 그다음에 만성 표재성 위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위염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들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리코박터균인 경우가 꽤 있고요. 근데 헬리코박터균만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각종 다른 감염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알코올, 흡연,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식습관 이런 것들이 역시 염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이제 염증 중에서도 이제 표층성, 이제 가벼운 가장 위쪽의 염증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복통이나 뭐 불쾌감, 그다음에 그런 일반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곳까지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위 점막까지 위축이 되는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산도가 너무 낮아지면서 세균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심한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한 10% 이상이 암으로 진행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위험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이미 조직이 조금 손상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완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것보다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위장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최 원장님, 이 위염에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네네.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위축성 위염처럼 조금 더 네. 많이 악화된 경우에는 증상의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그거 이외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위 점막의 상태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사실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위 점막 상태에 의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아, 네네. 자, 술, 담배, 스트레스, 불규칙 이 네 가지는 꼭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이 위장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네. 이 주변에도 앓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뭐 자고 일어나는데 목이 쉬어 있다든지 뭐 가슴이 타는 것 같다든지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자, 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장 안에 있어야 되는 음식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산들이 네. 이 위쪽으로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 식도와 위 사이에는 분문이라고 하는 분문 괄약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간을 딱 막아주는 자물쇠 역할을 해주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너무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 괄약근 자체가 약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조금 헐거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위쪽 식도까지 위산이 올라와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그 위산에 의해서 식도가 자꾸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런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너무 과식을 한 후에 바로 누워버리는 거죠. 네. 과식을 하고 참 눕고 싶죠.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음식물이 꽉 차 있는데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오면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음주나 아까 말씀드린 흡연,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분문 괄약근이 너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너무 살이 찌거나 그다음에 임신이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수 때문에 이렇게 복부 전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규칙적인 식사, 그다음에 과식을 금지하는 것들이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십이지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이지장 하면은 궤양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특히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궤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염들 그 중에서는 이제 표면이 조금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점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 안쪽에 근육층까지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패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궤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위, 그다음에 십이지장 그 일부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런 위장 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더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이 위장 질환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 이 소화와 관련된 부분은 오장 육부 중에서도 특히 비장과 그다음에 위부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나타나 있는 비장이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중간에 조금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동의보감에서 이제 비장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은
비란 돕는다는 뜻으로 위아래에서 위기를 도와 수곡을 소화하는 일을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실제 해부학적인 비장보다는 췌장의 역할과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비장이 손상된 증상이라는 동의보감의 글을 보면은 음식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면 비장이 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겉으로는 얼굴이 누렇고 그다음에 트림을 자주 하며 안으로는 배꼽에 움직이는 것이 있고 누르면 단단하거나 통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소화질환에 대해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가 손상된 증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장위가 상한다. 그래서 위가 상한 증상은 음식 생각이 없고 그다음에 가슴과 배가 불러오르며 구역질, 딸꾹질을 자주 하고 메스꺼우며 트림이 나고 탄산이 있으며 얼굴이 누렇고 살이 마르며 나른하에 눕기를 좋아하고 자주 설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예, 네네. 이 증상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습에 의해서 우리 몸의 위장 부분, 비장 부분에 기운이 잘 돌지 않으면서 전신의 활동이 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비위의 손상의 원인이자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한의학에서 어떻게 위장 질환을 보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이 위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료가 어렵고 또 재발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수록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 질환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결국 비와 위를 치료해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습에 의해서 기운이 잘 돌지 않는 것이 이런 소화기 관련 질환들의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비 자체 이런 기능 저하들, 그다음에 습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비는 기본적으로 습한 것을 괴로워하니 쓴 것으로 말려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이런 습을 풀어내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바로 이 대표적인 처방이 평이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네. 이 평이산에는 습을 흩어주는 그러한 약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 때문에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위장, 비장이 너무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처방들이 이공산 그리고 보중익기타 이런 처방들인데요. 이런 처방들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단맛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표현이 되는데 주로 쓰이는 약재가 바로 인삼입니다. 그래서 인삼은 소화기에 굉장히 명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위장 장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주요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턱관절 장애인데요. 우리가 먹는 즐거움 정말 크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턱이 아파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나 아파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는 전신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배 원장님, 턱관절 장애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턱관절 장애란 측두골과 하악골 사이에 있는 관절의 동통성 기능 장애를 말하고요. 머리를 포함한 그리고 목까지 통증이 있는 동통 장애를 의미합니다. 예. 턱관절은 모든 턱의 움직임 방향의 중심축이 되고요. 네. 턱 주변의 지지대는 인대와 근육 그리고 측두골, 하악골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관절 원판, 디스크가 있고요. 이렇게 관절 원판과 인대, 근육, 조직 그리고 턱,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입을 벌리고 다물고 그리고 말을 하고 씹고 삼키는 동작을 하게 하는데요. 네. 이 턱관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턱관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네. 턱관절 장애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치료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만성화되어서
턱 관절 주변 조직에 손상이 심해진다거나 유착이 된다거나 턱 디스크증이 생긴다거나 발전이 점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턱관절 장애를 방치하면 턱 디스크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턱관절 장애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턱관절 장애라고 하면 턱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증상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외에는 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최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장 흔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턱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것, 네. 그다음에 아픈 것,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벌리다가 통증 혹은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턱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두통, 그다음에 머리, 얼굴, 목 등 그 주변부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턱관절은 경추 1, 2번 이 상부 경추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상부 경추는 중요한 이유가 뇌에서부터 몸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이 가장 처음으로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턱관절이 문제가 됐는데 단순히 턱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에 각종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턱관절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턱관절 장애에도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뼈와 뼈 사이 마찰을 줄여주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고요. 관절 원판이라고 하고요. 이 관절 원판이 제 위치를 이탈해서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동된 경우에 턱을 아 하고 벌리는데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또는 벌렸을 때 통증이 있고 벌리거나 다무는 동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상도 역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서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런 경우는 만성화되면 턱 관절염, 턱 디스크, 턱 관절 유착 네, 등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예. 턱 관절염은 턱 관절에 염증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딱딱한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하거나 벌릴 때 역시 통증이 있고 벌리는 것도 제한이 되고 벌렸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턱 관절은 턱 주변 근육과 연관이 많고요. 이 근육이 긴장이 되는 경우 또는 근막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근염 또는 근경련, 근경축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네. 근긴장과 근막 동통 등은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서 생기고요. 네. 근염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외상, 충격으로 인해서 생기거나 또는 감염에 의해서도 근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근경련과 근경축은 초기에는 발생하지는 않는데 조금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화가 된 경우에 상부 경추 사이로 지나가는 중추 신경이 눌리거나 좁혀지는 이유로 근경련, 해당 부위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팔이나 다리 또는 내장기의 경련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질환은 디스토니아,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이 턱관절 장애에도 다양한 좀 종류가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것을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의외로 이 턱관절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인구의 22%에서 44%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소리가 나는 것 외에도 내가 턱관절 장애임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셀프 진단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소리가 나는 경우는 22%에서 44% 정도 구성되고요. 그 외에도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턱에서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동작이 이제 제한되는 경우 진단을 주로 합니다. 네. 사실 입 벌리거나 말할 때는 턱 관절 소리가 나는 경우보다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는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치료가 필요한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한 5에서 7% 정도에 해당됩니다. 꽤 많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좀 높은 수험생도
네, 어. 종종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입을 벌렸을 때 윗니, 아랫니 사이의 공간이 손가락 3마디가 지나갈 수 있으면 네. 네, 개구의 이상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3마디가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좀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턱 쪽에서 소리가 달그락거리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턱 주변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목, 어깨 통증이 지속되거나 귀 증상으로 귀의 충만감 그리고 어지럽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통증이나 턱에서 어떤 소리가 나거나 이 입을 벌리는데 문제가 있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턱관절 그 장애를 진단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진단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악 운동 범위 검사가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벌리는 방향이 좌우와 그리고 앞뒤 균형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고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입 벌리는 범위를 남자분들은 한 5cm에서 4.5cm가 정상 범위고요. 예. 여성분들은 4.5에서 한 4cm 정도가 정상 범위고요. 4cm 미만으로 입이 벌어진다면 네, 턱관절 장애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네네. 혹시 그 앞니랑 아랫니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기준인 거예요? 네, 아, 네. 윗니와 아랫니 사이의 공간 기준입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소리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던데요. 네, 단순하게 턱 사이에서 관절성만 나는 경우도 있고요.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개구 제한이 있거나 또는 벌어지는 각도가 제한이 있을 때는 측도하악 장애로 인한 것으로 그 둘 사이의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하고요. 예. 네네. 그리고 턱관절 주변 근육 촉진 검사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주변 근육 부위와 관절 사이 인대 등을 좀 누르는 방식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손가락에는 한 1kg 정도의 파워로 균일하게 누르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확인을 하면 관절낭의 염증인지 네, 디스크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합 검사도 턱관절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앞니를 굳이 내밀지 말고 편한 상태로 이를 하셨을 때 윗니와 아랫니에 맞물리는 정도 그리고 맞물렸을 때 중간에 미드라인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지 등을 오. 통해서 턱관절 장애를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턱관절 장애 검사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인 만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기 진단과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턱관절 조직은 우선 한 번 손상되면 치료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아, 네. 예. 네, 그래서 우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조기 발견이 되면 신속하게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충격으로부터 좀 피해 주시는 게 네,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걸 치료의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염증이 생겼거나 긴장이 심한 곳에는 약침이나 침치료, 그리고 이완치료, 물리치료 등을 사용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예. 네. 한의학적 치료 요법 중에 FCST라는 턱관절 균형 요법이 있는데 네네. 이 치료 등을 적절하게 병행해서 합니다. 네. FCST 턱관절 균형요법은 뭐죠? 네, FCST 턱관절 균형 요법은 최근에 TBT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네. 네. 양쪽 턱 관절이 좌우, 수평, 상하, 전후의 균형점을 잃고 있을 때 이 균형점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치료입니다. 예. 턱 관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틀어지게 되면 상부 경추 1번, 2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상부 경추의 특수 추나를 통해서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맞춤형 장치인 CBA를 제작해서 착용하면서 교정을 하고 그리고 표준형 장치인 TBA를 사용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교정이 되면 뇌와 척수 사이에 지나가는 통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전체 중추신경계와 한의학적인 경락의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턱관절의 균형을 맞추는 그 치료법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자, 턱관절 장애가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예,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통증, 그다음에 움직임의 제한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편두통, 그다음에 신경 불안, 어지럼증, 예. 이명, 그다음에 점액 누출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 그다음에 코 쪽에 축농증, 그다음에 안구 통증 이런 얼굴과 이 턱관절 주변부의 여러 곳으로 좀 다양한 증상들로 퍼지게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 턱과 얼굴 주변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변비 등 이렇게 턱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싶은 그런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배 원장님, 최근 일본에서요, 이 턱관절 장애가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일본에서 치아와 턱관절 장애가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뇌 MRI 연구에서도 턱관절 장애, 이명, 요통, 편두통의 환자의 뇌 활성 영역이 모두 겹치는 것으로도 밝혀졌고요. 예. 일본 연구 중 또 하나는 턱관절 장애가 측두골의 추체 암양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귀 쪽으로 가는 청각 기능이나 평형 감각 그리고 내경 동맥관, 3차 신경 그리고 안면 신경으로 이상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턱관절이 좌우가 틀어져서 경추 1번, 2번까지 같이 틀어지게 되면 경추 1번, 2번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 분지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증상에 지배되는 레벨 영역인데요. 예. C1은 따로 구분해서 본다면 뇌나 뇌혈액로 그리고 두개골, 머리뼈 그리고 두피, 뇌하수체 전엽과 뇌이 그리고 중이 교감신경 쪽으로 지나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예. 그리고 C2는 눈으로 가는 신경, 시신경과 그리고 청각신경, 부비동, 그리고 혀, 이마, 유양돌기 쪽으로 지나가면서 그 해당 분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 네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턱관절이 경추 1, 2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뇌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턱이 아파서 이제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고 꼭 이 부분을 이제 문제가 없도록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자,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핵심만 딱딱딱 부탁드릴게요. 네, 턱관절은 치료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게 좋고요.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다거나 네. 또는 턱을 갠다거나 한쪽으로만 항상 누워 잔다거나 모니터를 한 방향에서 계속 지속해서 보면서 턱을 돌린 상태를 긴 시간 유지한다면 네. 턱관절의 균형이 틀어지기가 쉬워서 예.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좌우 균형 있는 운동과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시고요. 예.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바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예방법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가 울체가 됐다, 뭐가 안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어혈과 습담이에요. 네. 저희도 이제 진행을 많이 하지만 어혈과 습담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 정확히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원장님들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 원장님, 어혈과 습담 이게 뭔가요? 네, 어혈과 습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사실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어혈이란 주로 혈액이 많이 순환이 되거나 몰리는 곳에 된 경우 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체된 피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돼요. 그리고 습담은 뭐 소화기라든지 복부 이런 곳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피와 노폐물이다 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이 어혈이 정체된 피니까 이 피를 좀 빼주는 습식 부항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 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네. 피를 좀 빼겠다. 네네, 그러면 맞아요. 네, 편해질 것 같다라고 음.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실제로 뭐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음. 틀린 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 네, 겉부위가 충격이 있어서 타박상이 있는 경우는 피부 바깥쪽에 실제로 어혈이 고이게 되고요. 그런 경우는 자락관법을 이용하고 거기에 압력을 주어서 부항을 하면 바깥으로 피가 나오게 되고요. 자락관법인가 그게 뭐예요? 따끔따끔하게 네. 겉부분 피부를 바늘로 니들로 찔러서 구멍을 내서. 네. 네. 그리고 난 뒤에 압력을 주는 부항컵을 부착을 하면 음. 바깥쪽으로 피가 좀 나오게 되고요. 뽑아내는 네. 거군요. 네, 예.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풀어지고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혈이 꼭 부딪힌 바깥 근육이나 조직에만 있지는 않고 뭐 생리통이나 또는 장기 안쪽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겉에 피부를 자극해서 뽑는다고 해서 크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요. 네, 오늘 좀 궁금한 게 사실 세계적인 수영 선수 이 마이클 펠프스가 올림픽에 나왔을 때 등이 온통 부항 자국이어서 맞아요.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스포츠 선수들도 좀 부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이렇게 실제로 치료를 해보시면 효과가 좀 있던가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은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부상이 종종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겉 근육과 연부 조직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자리를 직접 정확하게 자락을 하고 부항을 하면 네,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어혈과 습담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어혈과 습담 이제 굉장히 흔한 단어지만 이게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는 생각보다 어떤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혈이 있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어지럼증, 이명, 그다음에 눈이 침침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트러블들, 다크서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네. 피부에 멍이 유난히 잘 드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바로 어혈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그다음에 혹은 이제 생리통이 심한 경우 이것도 어혈과 관련이 되고요. 심한 경우 뭐 손발 저림, 그다음에 쥐가 나거나 그다음에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기억력 저하, 건망증,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어혈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습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침 오늘 설명드린 소화 쪽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네네. 그래서 소화불량, 그다음에 더부룩한 이런 소화 관련 증상들이 잘 나타나고요. 몸이 잘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 그다음에 날이 흐르면 여기저기 쑤시는 이런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습담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대사증후군들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네. 그렇다면 습담을 없애면 비만도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습담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관 문제와 함께 몸 전체적인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요. 비만이 되기 쉬운 몸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습담 증상이 보이는 비만의 치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습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만 비만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혈과 습담 어찌됐건 이 둘 다 다른 질환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어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예방이 힘든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과사용이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충격에 의해서 상처가 나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어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혈은 사실 예방은 조금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기 치료입니다. 처음에 뭔가 다치거나 했을 때 그때 바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어혈이 이제 몸 안쪽에 여러 군데로 퍼지면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뭐 건망증 이런 머리 쪽의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멍이 오랜 시간 동안 잘 생기는 것들 이렇게 좀 다양한 다른 질환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럴 때는 조금 더 치료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습담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력 운동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몸 안에서 이제 진액, 수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들의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게 습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좀 많이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 외부에서 물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물들이 몸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이런 습담들이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게 되고 움직이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네네. 습담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화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침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침으로 빠르게 그다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습담 그리고 소화 관련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원장님, 네. 저는 좀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습담하면 이게 담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담 걸린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혹시 습담이 이 담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네. 그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담 같은 경우에는 근육 결림이랑 좀 더 관련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습담이라는 건 담음과 관련된 건데요. 물론 이제 습담이 생겨서 몸 전체적인 진액들의 순환이 좀 잘 안 되게 되는 경우에는 근육이 더 쉽게 결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혈과 습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여의보가 알찬 건강 정보 소식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